3월 17일 서유럽 3개국 투어가 시작된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고대 도시 폼페이다. 한때 로마 제국의 번영을 누리던 이 도시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엄청난 화산재와 돌덩이들이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그 결과 폼페이는 1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속에 묻힌 채 깊은 잠에 빠지게 되지만, 그 비극은 도시를 완벽히 보존하는 기적이 되었다. 폼페이는 단순한 유적이 아닌 2000년 전의 일상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다. 이곳은 그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아니라 과거가 숨쉬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폼페이를 뒤로 한 채 30여 분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아말피 해안의 관문이라 불리는 소렌토라는 도시다. 소렌토는 높은 절벽 위에 자리한 도시로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과 레몬 향이 가득한 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골목길을 누벼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신 후 멋진 풍경이 보이는 곳에서 경치를 감상한 이후에 푸른 바다와 절벽, 자연의 예술이 어우러진 카프리로 향한다. 카프리는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섬으로 고대 로마 황제가 별궁을 세울 만큼 예로부터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던 곳이다. 지중해 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는 공간. 이곳에서 아름다운 골목길을 따라 황제의 정원을 향해 본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곳이 바로 여기일 것이다. 삼대 미항이라 불리는 나폴리항을 통해 육지로 돌아와 영혼의 도시 로마로 이동하여 여행의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독립된 주권 국가로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하지만 교황님이 계시는 가톨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 바티칸은 신앙, 예술, 역사, 그리고 문화가 한 곳에 모인 지구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 불리는 바티칸 박물관에서 교황청이 자랑하는 많은 예술품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 숨결을 불어넣으면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라오콘 군상,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 등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준 작품 토르소를 보고 아라치의 방과 지도의 방을 지나 시스티나 소성당에서 바티칸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만나본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성당 내부를 둘러본 후 로마 시내 투어를 시작한다. 벤츠 투어로 진행된 시내 관광은 기원전부터 시작된 로마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깊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과 신앙이 결합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건축물 판테온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최고의 커피 매장 타짜도르에서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노곤한 오후에 스며드는 졸음을 쫓아내려 했었다. 그리고 영화 로마의 휴일의 배경이 되었던 트레비 분수에서 젤라또를 먹으며 분수를 향해 다시 로마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힘껏 동전도 던져본다. 영화 속 명장면을 연출했던 스페인 광장과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캄피돌리오 언덕에 올라 고대 로마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포로 로마노를 만나본다. 밑에 맞추고 있는 기둥에다가 이게 기원전 1세기에 다 위에 올라가서 일로 이어는 아니 이렇게 찍어야 나오거든. 다음으로 대전차 경기장, 진실의 입, 베네치아 광장, 그리고 콜로세움을 보며 길지만 한편으로는 짧았던 로마의 하루를 마무리한다. Pode entrar lá, real. 여행의 4일째 되는 날, 저 건물 밑에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피렌체로 향한다. 이탈리아인들에게 문화와 정신의 뿌리와 같은 인물인 단테를 만나며 시작된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의 부를 바탕으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된다. 홀로 멀리 여행을 떠나라. 그곳에서 그리운 사람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명대사를 남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배경이 된 피렌체의 투어, 그리고 길을 걷다 만난 오르산 미켈레 성당, 다음으로 피렌체의 중심이자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시뇰리아 광장에서 르네상스의 심장을 느껴본다.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라 한눈에 펼쳐지는 피렌체의 전경을 마주하며 꽃의 도시 피렌체 일정을 끝마친다. 오늘은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향한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을 이동하여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베네치아의 중심으로 들어가 비발디의 흔적이 있는 피에타 성당, 탄식의 다리, 두 갈래 궁전을 본 후 베네치아의 중심 산마르코 광장을 향해 간다. 카니발 기간 중 방문한 베네치아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채 중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로 인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하다. 베네치아의 카니발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신비로운 축제로 알려져 있으며 이 기간에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도회장으로 바뀐다. 신분과 현실을 벗어나 잠시나마 가면 속에서 자유와 일탈의 꿈을 꾸는 시간은 카니발이 선사하는 가장 황홀한 마법이며 현실을 잊고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 카니발 행렬을 뒤로 하고 골목을 따라 선착장을 향한다. 이곳에서 곤돌라를 타고 송나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순간은 귀족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꽤나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어준다. 베네치아의 마지막 일정으로 베네치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수상 택시를 탄다. 수상 택시를 타고 대운하를 이동하며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건축물들과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가득 들으며 섬을 빠져나간다. 세 시간을 조금 더 달려 도착한 곳은 패션의 도시 밀라노다. 밀라노에서 처음 마주한 곳은 스포르체스코 성이다. 15세기 밀라노를 통치하던 스포르자 가문이 지은 이 요새는 지금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아, 보세요. 패션의 도시 맞죠? 다음으로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 불리는 라스칼라 극장과 밀라노를 설계한 다빈치의 조각상을 만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갤러리라 불리는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를 만나며 과거 밀라노가 보여준 예술과 건축의 위대함을 느껴본다. 이곳에서 황소의 고환을 밟으며 행운을 기원하는 아이의 모습에 야가 빠진 밀라노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져 괜한 웃음이 나기도 한다. 밀라노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곳은 밀라노의 혼이라 불리는 두오모 성당이다. 600년에 걸쳐 완성된 이 성당은 밀라노 사람들의 깊은 자부심이자 정신적 상징으로 남아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과 섬세한 성인들의 조각이 어우러진 그 화려함은 세계 3대 고딕 양식의 성당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이다. 그렇게 신앙과 예술, 그리고 시간의 무게가 조화롭게 녹아든 이곳은 밀라노가 품은 가장 찬란한 보석이다. 알프스의 품에 안긴 이곳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 여행이 되는 곳이다.
인터라켄 동력에 도착하여 티켓을 준비하고 탑 오브 유럽, 칸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에 오를 준비를 한다. 기차를 타고 산을 오르다 보면 창밖으로 알프스의 작은 마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초록 들판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 그 모든 풍경을 감싸는 알프스는 동화 속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선물해준다. 잠깐을 달려 도착한 역에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20여 분을 오르는 시간 동안 창밖으로 꿈속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풍경이 펼쳐진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아기자기한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과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겨울 풍경은 말없이 마음을 적신다. 마지막으로 붉은 산악 열차에 몸을 싣고 탑 오브 유럽이라 불리는 융프라우 요흐 전망대를 향해 출발한다. 깎아지른 절벽과 빙하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열차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안겨준다. 마침내 도착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은 설레임을 안겨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핑크스 전망대에 올라 한눈에 펼쳐지는 알레치 빙하를 마주하고 주변으로 아이거, 민희, 융프라우 봉우리들의 위엄을 느껴본다. 다음으로 산악 터널 내부 전시를 통해 그림으로 융프라우 전망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역사, 자연에서 인간의 노력을 만나본다. 그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이 융프라우 요흐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후 이어지는 얼음 궁전이라 불리는 얼음 동굴에서 다양한 얼음 예술 작품들을 보며 멈춰있는 모든 것에 시간조차 멈춘 듯한 착각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야외로 나서 눈앞에 펼쳐진 순백의 만년설 위를 직접 걸어보며 만나는 차가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본다. 이른 아침 벨포트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로 향한다. 낭만과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파리의 중심에서 길을 걷다 보니 유리 피라미드의 빛이 어스름한 하늘과 맞닿아 하나의 예술처럼 반짝이는 곳, 바로 루브르 궁전과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들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밀로의 비너스, 헬레니즘 시대의 기술과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사모트라케의 니케, 그리고 왕실의 화려함과 절대 권력의 상징 루이 14세,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나리자까지 이 작품들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감정을 나누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찬란한 대화를 건넨다. 루브르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예술과 마주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찬란한 순간들이다. 1위 왕자. 내가 이준. 나는 또 짧은 옷 입고 있잖아.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것도 예상하고 있죠. 금빛 햇살이 정원을 가르고 끝없는 회랑과 대리석 기둥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단순한 궁전이 아닌 루이 14세의 야망과 피의 복수가 담긴 절대 권력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이다. 그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를 열며 사치와 향락으로 귀족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몰려드는 귀족들에게 특권을 주었고 서열을 정하고 에티켓을 만들어 이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힘을 키워 나가며 루이 14세는 1682년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의 왕자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루이 14세가 남긴 이 궁전은 화려한 장식을 보기 위해, 권력의 힘을 느끼기 위해, 왕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이들이 방문을 한다. 궁전을 빠져나와 뒤를 돌아가 보니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보인다. 여의도 3배 크기로 좌우 대칭을 통해 자연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는 루이 14세의 의지가 들어있는 곳이다. 다시 파리로 돌아와 체코의 프라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더불어 유럽 3대 야경이라 불리는 파리의 야경을 감상해본다. 낮에 예술을 품은 파리는 밤이 되자 낭만을 피워내는 도시로 변한다. 세느강 위를 유유히 흐르는 유람선에 올라 강변을 따라 펼쳐진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며 그 낭만을 담으려 애를 써본다. (8일째) 되는 날 파리의 랜드마크 개선문을 시작으로 플라타누스 가로수가 그림처럼 이어진 샹젤리제 거리를 걸어본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매장과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공식 매장, 그리고 분위기 있는 노천 카페와 여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낭만이라는 단어가 그려진다.
있어서 그 왼쪽에는 국빈 호텔, 클리어 호텔입니다. 이후 트로카데로에 올라 에펠탑이 한눈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모습을 마주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에펠탑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예술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몽마르트에 올라 고흐, 모네, 피카소 등 이런 예술가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보기도 한다. 이 파리는 단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이다. avec leur trémolo. 그다음에